옛날 옛적 텔로스 빌리지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의목 정론을 신봉하며 각자의 삶과 사물이 가진 특별한 목적을 찾아 나서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이 텔로스 중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을 찾는 것이 삶의 의미라고 믿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 거대한 오래된 도서관이 있었는데 이 도서관에는 세상의 모든 물건들을 위한 목적의 책이 존재했습니다. 이 책은 마을의 100년에 한 번씩 열리는 축제, 목적의 날에만 공개되었습니다. 목적의 날은 태양이 한낮에 가장 높이 떠오르면 시작해 어둠이 내려오는 순간 종료되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번에 개최된 목적의 날에 참여하기 위해 마을의 모든 주민은 각각 자신이 알고 싶은 사물이나 존재에 대해 질문을 적어왔습니다. 도서관의 문이 열리자 사람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각자의 질문을 목적의 책에 제출했습니다. 주인공은 마을의 어린 소년 엘리엇이었습니다. 엘리엇은 항상 활력 넘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지만 최근에는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자신의 질문을 준비해왔습니다. 그의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엘리엇은 도서관으로 들어가 목격한 것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질문을 책에 제출하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인은 그의 시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았고, 목수는 그의 나무 작업이 사람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심지어는 마을의 낡은 시계마저도 정말로 정밀한 시간 측정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정겨운 만남의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엇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질문을 제출했습니다. 책은 잠시 반짝이는 듯 하더니 솜털 같은 구름과 초록빛이 감도는 활자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너의 목적은 아직 자라고 있으며 세상의 여러 경험 속에서 나뭇잎처럼 피어날 것이다. 너의 목적은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만들어갈 것이다. 엘리엇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목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하고 배우며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게 될 여러 모험과 만난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쌓아갈 경험들이 그의 목적을 점점 더 분명하게 만들어줄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의 날이 끝난 후 엘리엇은 새로운 희망과 결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만의 여정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목적을 스스로 발견하고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텔로스 빌리지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과 물건이 가진 목적을 깨달으며 서로에게도 그 목적을 찾도록 격려하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목적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우리의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목적은 그저 목적의 책에 적힌 글자가 아닌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엘리엇의 여정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행복을 찾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유명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들 모임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토론을 벌였고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결정이 그들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지를 논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인물은 현자 마르코였습니다. 마르코는 매번 괴짜 같은 발상으로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르코는 모임에 참석하며 공리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존 스튜어트 밀의 이론을 설명하며 질적인 쾌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가 뭘 말하는 건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궁금증을 이기지 못한 그들은 마르코에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르코는 잠시 생각하더니 모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자네들 상상해보게. 우리의 마을에 두 가지 새로운 시설을 세우는 계획이 있다고 말이야. 하나는 초대형 놀이공원이고 다른 하나는 도서관이네. 어떤 것이 우리 마을에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까? 놀이공원은 화려했고 즉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할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하루 종일 즐거움에 빠져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하지만 마르코는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자네들 한 번 더 생각해보게. 그 놀이공원이 정말 우리 마을에 영구적인 행복을 줄 수 있을까?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자 마르코는 이야기 다음 부분을 이어갔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도서관은 처음엔 재미없고 따분할 수 있네. 그러나 교육과 문화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은 관계를 맺으며 더 나은 삶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질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걸세.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이공원은 순간의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지만 도서관은 마을 사람들을 성장시킬 것이며 더 깊고 지속적인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도서관을 세우기로 결정했고 그것은 마을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도서관에서 더 많은 지식을 얻고 삶을 더 풍요롭게 가꾸어 갔습니다. 마을은 더 다양한 문화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들로 풍성해졌고 사람들 사이의 유대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이 이야기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가치를 통해 어떻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적인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르코의 독특한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참된 행복이 의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그리스의 작은 마을에 소크라테스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항상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그들의 생각을 깊게 유도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을을 걷다가 벌목하는 나무꾼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기 나무꾼 아저씨, 소크라테스가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나무꾼은 그의 도끼를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나는 의자를 만들 나무를 자르고 있소. 소크라테스는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의자라. 그렇다면 아저씨는 의자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나무꾼은 어리둥절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의자가 무엇인지 모른다니 무슨 소리를 하시오? 의자는 그냥 앉을 수 있는 물체 아니겠소?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만든 모든 의자는 모두 완전한 의자인가요? 나무꾼은 잠시 고민하다 가답했습니다. 물론이지요. 앉을 수 있다면 모두 의자라 부를 수 있지 않겠소? 바로 그거요. 소크라테스가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의자는 완전한 의자의 본질적인 모습을 모방하는 것일 뿐이라는 걸 생각해 보셨나요? 나무꾼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본질적인 모습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오? 소크라테스는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이데아라는 개념을 제시했지요. 의자의 이데아는 우리가 만들거나 볼 수 있는 모든 의자들의 본질적이고 완전한 형태라고 했습니다. 지금 자르고 있는 그 나무도 결국은 의자의 이데아를 실현화하려는 시도일 뿐이죠. 나무꾼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들 의자는 결코 완전한 모습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오? 소크라테스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가치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들이 어떻게 이데아와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를 한층 더 깊고 넓게 만들어줍니다. 나무꾼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소 깨달은 듯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데아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 소크라테스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닿을 수 있는 그곳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나무꾼은 나무를 자를 때마다 자신이 만드는 것이 단순한 의자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무언가를 모방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작업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고 그는 마을에서 가장 섬세하고 아름다운 의자를 만드는 장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플라톤의 이데아로는 나무꾼이 삶의 변화를 가져왔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진정한 지식의 추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실제의 이면에 숨겨진 완전함을 탐구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서로의 삶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테네라는 도시에는 철학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시우스였고 그는 항상 삶의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모여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무리의 중심에는 소크라테스가 있었습니다. 알렉시우스는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마치 질문의 마술사처럼 간단한 질문 하나로 사람들을 바꾸리아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알렉시우스는 이러한 지적 혼란이 어떻게 대화의 참된 목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밤 알렉시우스는 친구 몇 명과 작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삶과 우정, 행복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알렉시우스는 그들이 자신의 지식에 대해 매우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것이 소크라테스의 방식으로 도전해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친구들, 알렉시우스가 말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행복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친구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다양한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물질적 풍요가 행복이 기준이라 했고 다른 이는 사람과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정신적 평화가 진정한 행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알렉시우스는 미소를 지으며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적 풍요가 없다면 행복할 수 없는 것인가? 만약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다면 행복은 사라지는 것인가? 또는 정신적 평화가 깨질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친구들을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바가 확고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 믿음에겐 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더 많은 질문을 낳았고 친구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모호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시우스는 친구들의 얼굴에서 아포리아의 흔적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질문을 품고 돌아갔고 그들의 삶에 대한 새로운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알렉시우스는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이해했습니다. 아포리아는 혼란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 또한 끊임없이 자신의 믿음을 질문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혼란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진정한 지식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아포리아는 우리를 더 나은 탐구자로,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